트럼프 행정부 이제 들어서면서 탄소 포집 분야가 미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하고 워렌 버핏도 심지어 투자자인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네요. 말은 많은데 실제로 탄소 포집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이 용어가. 근데 생각보다 CCS 프로젝트는 매우 오래된 프로젝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소 포집 분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CCUS,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에 묻는 신기술인데요. 일각에선 그린워싱에 이용되는 실체 없는 기술이다. 이런 의구심도 여전하고요. 한국 정부도 지난 7일 이산화탄소 저장 활용법 이른바 CCUS법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떨까요? 이제는 투자 가능성이 충분한 시장일까요? 초대 한국 CCUS 추진단 단장을 역임하신 권이균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함께 탄소 포집 분야의 현주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초대 한국 CCUS 추진단장을 역임 이제 하셨네요. 이 분야엔 어떻게 지질학자로서 어떻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습니까? 제가 사실 석유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캐나다에서 좀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민간기업에서요? 아니요, 학교에서.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캐나다의 웨이번 미데일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모범적인 CCS 프로젝트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이 대세로 이렇게 자리 잡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한국에서도 좀 적용되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 추진 단장 이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게 얼마 동안 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 동안 하신 거죠? 한국 CCUS 추진단은 2020년부터 준비가 시작되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 동안 추진단장을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행정부 이제 들어서면서 탄소 포집 분야가 미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다고 하고 워렌 버핏도 심지어 투자자인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네요. 말은 많은데 실제로 탄소 포집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이 용어가. 근데 생각보다 CCS 프로젝트는 매우 오래된 프로젝트입니다. 당연히 사실 포집, 수송, 저장, 활용 각각의 기술들이 상용화된 것은 50년, 심지어 포집 분야는 100여 년 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여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동되기 시작한 최초의 기념비적인 프로젝트가 노르웨이의 슬라이프너 프로젝트인데요. 그것이 주입을 시작하면서 감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시작한 해가 1996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도출될 기술이다, 상용화될 기술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워낙 새롭게 들으시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부터 연간 100만 톤 이상을 감축하는 프로젝트가 유럽에서는 꽤 많이 현실화돼 있고요. 지금 미국, 호주 온실가스 배출을 주로 많이 하는 국가들에서는 예외 없이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방 교수님 100년 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에 포집보다는 분리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겠지만 저희가 산업용으로 특히 소화기도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모아야 할 필요성은 대단히 많았던 그러니까 것이고요. 100년 전에는 기후변화를 우려해서 이것을 그런 건 아니었죠. 분리하고 포집하는 건 아니었고 다른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하는 프로젝트도 1970년대 미국에서 석유 증산 기술로 이미 도입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아주 성숙도가 꽤 높은 기술들을 조합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실적도 있고 이미 막 새로 시작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이산화탄소를 만약에 포집해서 바다 밑에 저장을 한다.
이랬을 때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을 어떻게 버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카본 프라이스에 의존합니다. 어차피 어떤 상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한 기여도에 따라서 그 상응하는 대가를 그 기업에게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카본 프라이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배출권 가격이 될 텐데요. 그게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에서도 CCUS 선진국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큰 정부의 경제적 지원책을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많은 CCUS 전문가들이 2030년대 중반에서 한 40년대 정도 사이에서 아마도 카본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CCUS 단가는 떨어지면서 사업성이 있을 것이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재 이런 포집을 해서 저장하고 있는 관련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정부 지원을 받고 네. 또 그렇게 포집한 어떤 배출량에 대한 크레딧을 갖고 네. 이걸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팔고는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마다 좀 제도가 다르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은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어떻게 CCUS로 감축한 물량을 받아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꽤 오랫동안 논쟁이었는데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CCUS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 체계 안에서 이제 배출권 거래에 대한 법률과 함께 어떻게 그 부분을 처리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이제 좀 정교하게 손을 봐야 될 단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뭐 옥시덴탈이나 엑소모빌 같은 석유 기업들 네. 이런 곳에서 포집 사업에 나서고 아무래도 배출을 많이 하니까요. 우리나라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2020년대까지 이제 실증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던 시기입니다. 정부 주도로. 그리고 이제 2020년대를 넘어서면서 파리협정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고 CCUS 없이는 이제 탄소 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대명제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 2020년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그래서 한국 CCUS 추진단도 만들어졌던 것이고 관련된 기업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집 수송, 저장, 활용 각 분야에서 지금 실증 수준까지, 그러니까 기술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정도까지의 연구가 진행된 상태이고요. 2020년대 중반부터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해야 되고 기업이 해야 되는 것이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감축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지금 여러 가지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실증 사업들은 정부 예산을 갖고 기본적으로는 정부 예산으로 출발을 하지만 민간이 일정 정도의 지분을 할애해서 이제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하는 프로젝트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 뭐 또 저도 봤더니 동해 가스전에 아마 거기에 이제 저장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게 예비 타당성의 사업성이 있는 거냐 너무 뭐 이런 얘기도 좀 언론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거기다 가서 이제 앞으로 묻을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대규모 CCS 사업은 대부분 신부 염수층에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 지하 공간에 많은 그 폐가스전, 고갈가스전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하자라는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고 뭐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한국 또 동남아 여러 유전 국가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보된 가장 확실한 저장소가 동해가스전 고갈저류층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했을 경우에 경제성보다는 가장 안전성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저장소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전성이라고 CCS 사업에 대해서 누출이 안 될 것이다. 뭐 그런 건가요? 누출이라든가 지하에 자극을 줘서 흔히들 뭐 지진을 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CCS 사업에 대한 위험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범 사업의 부지로서는 동해가스전 고갈저류층이 매우 적절하다라는 괜찮다. 판단이고요. 그것이 기술적으로 성공을 하고 시민들에게 시범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아마 인근의 대염수층으로 확대해서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이렇게 확장될 그래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중간에 말씀하시면서 해주셨지만 우리나라도 이 법이 이제 막 통과됐다 이제 그런 네. 얘기도 하셨는데 이 법의 취지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뭐 정부가 예산 지원도 해왔는데 좀 더 네. 본격화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 사업을 초기에 제 기억에 이 사업에 대한 법을 준비할 때 산업 육성과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부제가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팀에게는. 네. 즉 이 법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축이 CCUS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에서 뭘 다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CCUS는 고압의 가스를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축이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외에도 한국이 CCUS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시그널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US를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초기 단계에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제적 인센티브를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법적 근거를 법 안에 담아둠으로써 정부에서 타당한 기준에 따라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담았다는 그렇군요. 것 자체가 큰 제가 의미가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느끼는 거는 미국은 그 2022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는데 그 법에 따라서 CCS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좀 포괄하는 법을 만들지도 않고 CCS 법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법 제정을 했네요. 사실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지법 이전에도 Q45에서 CCUS에 대한 감축 효과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법에서 그 기준을 더 상향했던 것이죠. 85불까지.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전에는 45불 기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R&D에서도 지원을 했었고 여러 가지 녹색 인증제도 이런 걸로 지원을 해왔지만 본격적으로 CCUS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좀 더 산업을 육성하고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한 것이고요. 그런 쪽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그 공기 직접 포집, 그러니까 영어로 DAC라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우리나라 법에? 개별적인 기술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DAC 등등의 네거티브 에미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종결자인 거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CO2 그 낮은 농도의 CO2마저도 된다면 백스탑이죠, 완전히. 그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도 꽤 있을 텐데요. 그 DAC라는 부분을 특별히 육성한다라는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DAC를 포함할 수 있는 그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전 이 질문이 사실 제일 궁금한데요. 경제학자로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대안 기술로서 이제 작동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UN 보고서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이제 NDC 같은 경우에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되고 그게 이제 양으로 보면 1,120만 톤을 포집 기술로 이제 감축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현재 기술로 또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정부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줘야 이게 도달 가능한 건지 이렇게 좀 궁금하네요, 많이. 저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과 관련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CCUS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자 하는 여러 기술들이 있고 여러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부담스러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CCUS뿐만이 아니라 NDC도 그렇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그렇고 우리가 가야 할 그림인데요. 그 그림 하나하나의 실현 가능성, 경제성을 따지기에는 아직은 그 각각의 섹터들의 산업화 정도라든가 기술 성숙 정도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이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현 시점에서 CCUS 1,120만 톤, 탄소 중립 8,500만 톤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야심찬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탄소 중립이 어렵고 NDC 달성이 어려운 것이고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목표이지 그것이 이제 실현 가능하냐 아니냐의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다 사실은 좀 속된 표현으로 헉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교수님 질문의 더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CCUS는 어떤가라는 부분이라고. 왜냐하면 한계 비용이 다 네. 저감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현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도 조금 비싼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 얘기는 상용화의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현재 대형화 기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비용 구조의 정산,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100만 톤 처리를 했을 때의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CCUS 사업이 400, 700, 1000만 톤 프로젝트들이 지금 설계되고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CCUS가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규모의 경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산업 분야여서 대형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다면 꽤 빠른 속도로 코스트 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 탄소 포집 기술이 일단 성공적으로 잘 포집해서 저장하면은 이제 줄이는 건데 그 과정에서 결국 이 기술 적용하는데 탄소 배출이 더 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CCS, CCU가 좀 다르고요. CCU에서도 기술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CCS는 저도 그렇고 많은 기업에서 CCS 하는 사람들이 그걸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았고요. 현 시점에서 14%, 15% 정도의 배출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열 에너지라든가 전기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쪽에서 공급받는다면 그것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열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집 단계에서 근데 지금 단계에서도 지금 현재 현존하는 에너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전체 감축량의 14, 15% 내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되면 그것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만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더 많은 탄소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조금 과장된 우려일 수 있고요. CCU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별로 좀 다릅니다. 어떤 제품은 대단히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그런 CCU 제품도 있고요. 그 인공 다이아몬드 건 어떤 거예요? 인공 그 CCU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광물 탄산화라고 하는 쪽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그 비율이 낮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꽤 감축률이 높을 수 있고 생물학적 전환, 화학적 전환은 반대로 그것이 좀 낮은 반면에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쇄할 수 있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게 왜 이거 하필 바다에 묻냐? 아까 이제 누출될 경우 위험성, 안전성 문제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꼭 바다에 묻는 게 최선인가요? 땅에 묻는 거는 비싸서 그런 건가요? CCS 저장에 있어서 초기에는 대부분 영토가 큰 나라의 육상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포지번으로부터의 저장 거리가 가까워야 그렇죠. 비용이 적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바다에서 묻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질학적으로 육지가 대단히 지질학적 힘과 압력 또 온도가 많이 높아졌던 곳이라서 저장소 조건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반면에 바다에는 좋은 저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는 이제 그런 저장소가 바다에 있어서 가는 것이지 육상에서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바다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육상에서의 그 퍼블릭 억셉턴스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 또 사업의 불안정성보다는 바다에서 주민 수용성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획득하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도 어려운 일이어서 그러한 비용 자체도 사실은 기술적 부담 외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되고 바다에 있습니다. 묻으면 아무래도 비용은 좀 올라가겠네요. 많이 올라가는 반면에 그런 비용은 그렇죠. 사회적 비용은 좀 줄 수 있는. 그리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누출로의 피해도
바다가 버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도 바다로 가는 경향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미국의 그 IRA 법상으로 이제 $85 네. 이게 아마 석탄 화력 발전소와 산업 시설에 대해서 $85고 그 직접 공기 포지금 $180 어마어마한 돈을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정말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불을 해야 그래야만 이게 그래도 뭐 실증 사업도 하고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그래도 내가 돈을 잃지는 않겠다. 아마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것 DAC로 같은데요. 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기 얼마 안 때문에 되죠. 180불까지 주는 일단 거고요. 해놓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예. DAC로 할 수 있는 것은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180불이라는 비용이 정부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비용은 아닐 겁니다. 다만 화력 발전이라든가 그래도 그쪽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군요.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래요. 국내에서 미국으로서는 뭐 텍사스 지역에서 많은 실증 사업들 좀 국내 기업도 사실 가서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텍사스에 가서 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예산 상황도 녹록지 않고 이 법에서 아마 투자액을 뭐 보조금액을 명시하거나 이러진 않았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좀 현실적으로 아까 뭐 누차 말씀하셨듯이 기업으로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성이 현재 확보되지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정부가 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해보셨나요? 사실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이고요. 다만 시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한번 포집부터 저장 모니터링 사업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실은 각 섹터별로 계산된 비용이 현실적인 비용이냐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포집 비용 얼마, 저장 비용 얼마가 섹터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집부터 모니터링까지 그리고 그 위에 그 이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까지 그걸 포함했을 때 그 비용의 합산 정도이냐라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범 사업을 통한 실질적 비용을 확인해 본 이후에 아마 지원 경비가 결정나야 할 텐데 정부의 지원 규모가 결정나는 것보다 더 먼저 탄소 가격의 현실화가 한국에서는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의 탄소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CCS 하는 기업에게 손실을 보상해 줄 정도의 지원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탄소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죠. 유럽과 비교해 보면 뭐 10분의 1 수준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유럽처럼 현재 한국 돈으로 10만 원 이상의 탄소 가격이 형성된다면 정부의 톤당 지원 가격이 5만 원 수준 내에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톤당 감축 가격을 지금처럼 1, 2만 원 수준 안에서 10만 원 이상에서 형성된다면 거기에 정부가 재정을 투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커다란 부담이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탄소 가격의 현실화와 함께 CCUS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마 현실화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이세요. 사실은 우리 방송의 이제 취지가 과연 이런 현재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가 어떤 식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CCS 기술도 그 중에 하나로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질학자로서 뭐 전체적으로 아마 뭐 기후 문제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랄까 또는 뭐 과학자시니까 기술의 우선순위랄까 어떤 산업의 우선순위랄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아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CCS 기술의 위치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CCUS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역할을 매년 발표합니다. 네. 매년 바뀝니다. 어떨 때는 19%, 어떨 때는 10%, 어떨 때는 14%. 수치가 매일 바뀌는데 10%에서 한 20% 사이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의 자체 목표들을 봐도 전체 감축의 15% 정도를 CCUS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비율이고요. 비중이고요. 그것은 사실은 저는 역으로 탄소 중립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까지도 우리가 필요하다. 현재 역할이 1%가 안 되는 기술인데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2030년까지 그 정도까지 올린다라는 건 사실은
대단히 빠르게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목표치를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사실 다른 기술하고의 순위 부분은 포트폴리오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지금 다 벅찬 상황에서는 어느 기술보다 어느 기술이 더 중요하다, 더 기여도가 높다 보다는 모든 기술이 다 열심히 해도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그래요. 것이 더 현실이어서 사실은 다른 기술, CCS 기술 다 응원하면서 같이 가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포지티브 피드백을 믿습니다. 지구의 지질학자로서. 그래서 이런 각각의 작은 노력들이 어떤 포지티브한 피드백을 계속 만들면서 지금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개별적인 섹터들의 노력들이 되게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감축만이 아니라 또 지구 자체 적응, 인류의 적응에 대한 희망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사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CCUS 하면 굉장히 좀 이게 뭐죠?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차분히 잘 해주셔서 아마 이해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익윤 공주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